네, 영상은 잠깐 끊었지만 저는 한 10초 정도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응급의료 체계의 역사적 배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 플로우에 따라서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조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의료 체계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장에서 효과적인 현장 처치와 후송을 위한 노력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의무참모인 아까 레리하고 펄시가 부상병의 응급 처치를 위해서 전장의 의무병, 구급 마차를 투입한 이래 월남전의 헬기, 제창한 공기를 이용한 부송자 후송, 응급의료 체계는 조직, 인력, 장비 운용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레리와 펄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마차, 그 배틀필드에서 한 2.5마일 떨어진 데 마차를 대기했다가 부상자를 후송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리미안 전쟁, 나이팅게일, 그리고 미국 아까 전에 남북 전쟁에서의, 그리고 1차 전쟁에서 때 골절 고정술, 또 이때가 아마 그 토마슨 트랙션이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견인부목. 예. 그리고 스페인 전쟁에서 현장에서의 수혈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현장에서의 쇼크 처치, 그리고 항공이송,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신상의 생리, 헬기를 이용한 환자 후송,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는 알리스 기전이나 제트 항공기에 의한 환자의 이송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씩 쭉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은 재밌게 술술 읽힐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에 국가적 지원으로 응급 환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는 한 20년 정도 늦었어요. 예, 1980년대쯤에 공공의 개념으로 응급 환자 응급 환자 후송을 시작을 했고, 1990년대에 다양한 인재, 뭐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94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과 비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한 그 연구 사업 중에서도 하나가 그 응급 의료 체계 컨설팅이라는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국가는 그 당시에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였고요. 그 당시에도 그 우간다에서 또 우리나라를 그때 컨설팅하면서 가장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겪은 나라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정말 힘들게 그런 정말로 다른 나라한테 원조를 받던 그런 국가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응급의료 체계까지 이루었다는 것 자체에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를 잘 알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라도 특히 외국인이랑 얘기하거나 할 때 좀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이 어차피 응급구조사가 되었으면은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응급학과 전문의, 뭐 공부를 더 계속하면 전문의만큼, 저는 당연히 전공이 전문의만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뭐 그런 직종을 떠나서 내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배경 지식들을 많이 알아두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95년 사이에 국내에서는 좀 많은
대형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이미 여러분들은 응급의학 총론이나 응급구조학 총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포역 열차 전복이나 목포행 항공기 추락, 그리고 여객선 침몰이나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유람선 화재, 아영동 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그리고 뭐 상품백화점,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응급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사고였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다가 간략하게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리면은 국내에서는 1978년도에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었고요. 79년도에는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구급차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대요. 79년도부터. 그리고 1982년도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왜냐면은 응급의학과가 당연히 생기면서 응급의학회도 함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고, 이때 당시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출생을 하면은 그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게 지금 당연히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982년도 이때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때 당시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1989년도에 대한응급의학회가 이건 중복이네요. 예. 네, 82년부터 89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82년도입니다. 예. 그리고 91년도에 응급의료 관리 운영 규칙이 공포가 돼서 정보통신망 구축, 응급환자 정보센터, 이때 당시 129였네요. 설치하고 60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서 무선통신망 구축, 응급의료 지정병원 선정, 응급구조사 양성 및 구급차량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1991년도고요. 93년도쯤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응급의학 전문 과목으로 인정이 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된 거겠죠. 95년도에 전문대학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95년도에 되었고요. 제1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1급 347명, 2급 363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1996년도에 제1회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51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97년도에 129였던 번호가 1339로 변경이 되었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 그때 당시에 1개 병원에서 하던 거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이 되었고, 환자 이송 업무를 소방에서 전담하면서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계층하고 적십자사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이관,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보신 거 이전에 아까 전에 보시면 1339의 번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119입니다. 이전에는 119는 화재, 구조, 그리고 구급차도 당연히 119인데 133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1439에 전화하면은 저 지금 배 아픈데 지금 병원 가도 되나요? 아니면 어느 병원 갈 수 있나요? 이거를 1339에서 처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통합이 됐죠. 세 개의 번호로. 그래서 범죄 의심 이런 거는 112, 그리고 재난, 화재, 구급, 구조는 다 119로 통합이 돼서 긴급할 때는 112 혹은 119로 하시면 되고요.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110으로 하면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신고 전화는 이제 3개 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생각보다 굳이 25분대 자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응급의료 시스템 EMSS 컴포넌트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교육 및 훈련, 두 번째, 정보 통신 체계, 세 번째, 병원 전 이송기관, 네 번째, 병원 간 이송기관, 다섯 번째, 응급의료기관, 여섯 번째, 전문 응급의료 시설, 일곱 번째, 신고 접수 및 반응, 여덟 번째, 대중교육 및 정보 제공, 아홉 번째, 질 개선, 열 번째, 재난 대비 계획, 11번째, 상호 지원, 12번째, 업무 지침, 13번째, 재정, 14번째, 의료 지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가에 저희가 응급의료 체계 컨설팅을 할 때도 이 14가지에 맞춰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교육 훈련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응급학과 전문의는 1년에 의사가 배출되는 숫자에서 뭐 응급학과 전문의는 몇 명 정도 있어야겠다. 혹은 뭐 응급학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응급구조사라는 제도가 없으니 응급구조사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병원 전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체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간다는 수도권만 999라는 번호를 쓰다가 또 그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999가 아예 폐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희 그때가 저희가 했던 도시가 한 개 도시였는데 그러면 그 한 개 도시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신고 그리고 그 신고를 받고 또 전화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통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병원 전 이송 기관은 누가 담당을 할 것이고 병원 간 이송 기관은 누가 담당을 할 것이냐 병원 전 현장에 가서 처치하고 이송해서 병원까지 오는 건 누가 할 것이고 병원 간 만약에 A 병원에서 안 되면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근데 더 큰 병원이 이 동네에 없어요. 다음 저기 수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수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7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탈 인력, 병원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인력이 나갔을 때 그 공백은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 우간다 자체에서는 응급학과가 아예 없어요. 응급실은 있어요. 이멀전시 앤 액시던트 앤 이멀전시 파트라고 해가지고 음, 그 저기 응급실처럼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다 자다가 환자를 오면 받는 그런 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뭐 3교대 근무나 아니면 응급의료 기관이 꼭 이 정도 인구수에서 뭐 10만 명당 이 위치에 A 위치 이렇게는 있어야 된다. 응급의료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응급의료 시설은 뭐 안 된다면은 뭐 또 이제 전문 응급의료 시설이 안 된다면은 뭐 결국에는 최상위 응급 의료기관은 또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수도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전문 응급의료 시설은 거기라고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병원 간 이송 기간에 대해서도 아까 했던 말이군요. 하고 신고 접수 및 반응도 그때 당시에 똑같이 999라는 거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번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너네 그냥 병원 번호를 알릴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계획, 그 주변 시민들 혹은 안 된다면은 병원에 온 보호자들만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 개선을 위해서 응급실이 운영이 되는데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고 어떤 장비가 많이 나가고 또 뭐 이런 시즌별로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질 개선을 하려면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때에 따라서 월마다 따라서 뭐 환자가 응급실 방문하고 나서 의사를 처음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어 정말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 수요일까지 준비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질 관리 지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질 관리 지표를 만들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에 당연히 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중앙부처로 이런 게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난 대비 계획은 일단 저희가 그 재난 대비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물자 준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텐트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도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 응급실 내에서 자체에서가 재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버스가 넘어져 가지고 2~30명이 올 때 어떡할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디제스터 상황에서의 트리아제는 이런 게 있고, 이때 당시에 비응급 환자는 이쪽으로 분류하고 응급 환자는 이쪽으로 분류해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상호 지원은 뭐 저희가 필요하다 정도 얘기하고, 그거는 그쪽 관계 부처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협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는 보통 구급차보다 경찰이 제일 먼저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변 상황, 사람들, 그 구급차, 이제는 뭐 그쪽 동네에서 그 병원전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제 구급차, 그 병원에 있는 구급차가 현장까지 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있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주변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을 경찰과 얘기하는 부분까지는 얘기가 그 당시에 됐었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그리고 외국에 구글만 쳐봐도 EMS와 관련된 업무 지침 프로토콜이 워낙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화 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기침하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중증 외상 환자가 내원했을 때 업무 지침, 그러면은 뭐 다른 데 하다가 비응급 구역에 있던 사람들도 내려놓고 오게 하는 업무 지침, 뭐 병원전 인력들이 또 실제로 다 의사 간호사가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업무 지침, 그런 거에 대해서 작성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지도, 만약에 현장에서 그쪽에서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이 환자가 뭐 하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의료지도를 할 것이며, 의료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할 것인지 무전기로 할 것인지, 핸드폰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 것인지, 콜센터에 있는 사람한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날 당직 의사한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당직 의사는 또 어떠한 의료지도를 내려줄 것인지, 그리고 의료지도를 내려주려면은 또 구급차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의사, 그리고 지도를 받는 현장 병원전 인력 간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쪽은 그 국가에서 그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응급의료 관리를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럴 수도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그런 자료들만 제공을 했죠. 뭐 이런 아프리카계에서 보통 뭐 국내 GDP에서 일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러니 너네들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재정들이 꼭 저기 응급의료 그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때우려고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념, 역사,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훑고 넘어갔고, 다음 시간 때부터는 구성 요소, 다음 강의는 구성 요소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